자, 계속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조합이 뭐 제일 중요한 쟁점이 과거에 되어 왔었는데, 요 근래는 좀 이제 구질구질한 것까지 구성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조합에서 한 문제 이런 정도 끝냈는데, 요즘에 한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쟁점들을 볼까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 아주 기초적인 용어라서 오히려 수험생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있어 시행자 지정 방식. 자, 먼저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대별해 본다. 해서 수용 방식에 있어서 시행자 이걸 이제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워. 왜? 직접 시험 문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전체 도시 개발법, 개발 사업이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게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시행자, 공공시행자라고 해서 경우의 수가 국가지자체 있고요, 공공기관이 있고요, 지방공사 있고요, 자, 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 자,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건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와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원칙이다. 예외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과 같은 의미가 국가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와 같은 의미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갑니다. 한편 앞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 지정 제한을 하는 경우 이때 역시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까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그때 공공기관의 종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숫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관광공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도공사까지 해서 지금 공사 시리즈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공기관이라고 부른다. 정부 출연기관은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부 출연기관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자, 공사, 지방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각종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이런 애들은요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 나중에 장관이 정권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장관이 임명을 하는 그런 구조가 돼요. 한편 지방공사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메트로 이름 바뀌었나 또 하여튼 자꾸 이름 바뀌는데 하여튼 지하철공사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계 요거 알고 있어야 돼서 토지공사 등 각종 공사 등은 대부분 국가 하부 기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 밑에 있는 것이 지방공사가 된다 해서 이런 애들이 어떻다 수용 방식에서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수용 방식에 있어서도 바로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토지 소유자 시행자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마음대로 일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그런 사람만이 바로 수용 방식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시행자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관련해서 국가지자체 그다음에 각종 공사 그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그다음에 지방공사까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어려워. 이게 이제 우리가 신도시 만들 일이 뭐 있어요, 개인이.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뒤에 내용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 가볼까요? 환지 방식의 시행자 누가 된다고요? 원칙은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행자입니다. 물론 우리 법에서는 이제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앞에서 공부할 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조합의 동의 요건입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토지 소유자라는 것. 자, 지금 수용 방식일 때도 토지 소유자가 이론상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일 때도 토지 소유자가 이론상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규약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자, 이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애들이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 뒤에 나옵니다. 메모하실 건 없고요. 시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 관계를 규약해서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자, 토지 소유자가 매개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그들 내부 관계에 약속해 놓은 것을 규약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도시개발 조합에 있어서는요, 정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시험지문 구성할 때 이걸 갖고 자꾸 말장난을 하고 있어. 다시 갑시다. 공공시행자 등에 있어서는 그냥 대충 가서 삽질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시행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토지 소유자의 경우 규약이라고 하는 거, 조합에 있어서는 정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자, 지금 이제 조합과 토지 소유자와 공공시행자에 있어서 용어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시험 문제 구성을 해. 그래서 미리 이 뼈대, 그냥 시행자의 경우의 수를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시행자에 따라서 내부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류랄까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히 까다롭게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공기관이 자, 규약을 작성한다 틀렸단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 틀렸다. 자, 조합이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 조합이 규약을 작성한다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질구질한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편 아까 이제 환지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어떻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법조문상 모순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될 텐데요.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얘기는 안 하고요. 조합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정하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국가나 지자체이면은 국가나 지자체이면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얘기랑 좀 다른 얘기를 법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조문상 논리체계가 안 맞는 경우가 더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지자체 등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환지 방식일 때 예외적 시행자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지자체 등이 뭐냐라고 해서 지자체,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뭐 신탁업자 중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인데 이건 이제 신경 쓸 건 없어. 자, 그래서 지자체 등이라는 것은 각종 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지자체까지 여기는 국가 등의 국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등의 범주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아주 양아치 같은 문제죠.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지자체 등이 도시 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규약이라고 하는 거, 뒤에서 나오겠지만 자,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공공시행자 등에 있어서는 시행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자체에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시행 규정이나 규약이나 정관 이런 것들을 좀 장난을 치고는 있지만은 전체 그림상 필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의 시정 경우의 수라는 의미가 될 테고요. 자, 이제 주인공 나와야 돼. 시행자 변경 사유에서 이 시행자 변경 사유는 더럽게 출제가 많죠. 이게 이제 이걸 자주 출제하는 이슈는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시행자 파트가 겁나 길고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자를 요약을 해서 핵심 이슈만 가지고 정리를 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너무너무 구질구질한 법조문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답이 되는 주제는 되게 간단하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 자, 시행자를 정해다 하십시다. 근데 이제 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지금 총 4가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문이 길다 보니까 앞에서 또박또박 읽어가시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년 내 실시객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나와 있다. 자, 실시객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이 2가지를 갖고 숫자 갖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 내는 테크닉이 정해져 있어요.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할 때는 대부분이 다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요 쟁점을 가지고 구성하고 그때 이제 사이드로 흔들어 주는 지문이 바로 1년 내 실시객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념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었었죠. 기본적으로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 그리고 나서 자,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고요. 이때 사업의 착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얼마? 2년 내에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문장이 길다 보니까 의미를 하나하나 새겨가면 골치가 아프니까 외우는 방법 일심이착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 내에 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게 된다.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도 다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된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억하실 키워드 문장 알려고 하시면 안 돼. 이 긴 문장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새겼다 한들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이걸 때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길어서 그래서 지금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 내? 1년 내에서 1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풀 때도 끄트머리만 가야 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일심이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얘는 이제 6개월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고요.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바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는 별 의미 없습니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새롭게 시행자 정해야겠죠. 또는 구체적인 건설계 그 시행자가 만든 실시객 인가가 취소가 됐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 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역시 사업 진행 안 되죠. 시행자 변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출제 이슈 시행자의 변경 키워드 뭐라고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일신 이착이라고 해서 1년 내 인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2년 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신이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일신이착이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사실은 일신이착을 외울 건 아니야. 자, 일착이라고 이렇게 틀리게 구성할 수도 있겠고 6개월 신청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변경이라고 하는 거. 변경은 어떻다? 일신이착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시행자 변경 사유 이것부터 본질적인 부분이 출제가 되게 되죠. 그 다음 이슈가 될 게 도시와 위탁대행 아주 어려운 주제예요.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겁나 힘듭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여튼 이런 걸 자꾸 내고 있어 사람 피곤하게 해서 자, 위탁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행케할 수 있다. 자, 그럼 용어의 뉘앙스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긴 문장을 외우는 것은 불능에 가깝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것을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워. 자,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일반적인 사업 시행자가 사업 진행을 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가 위탁이라는 사람 것이 될 테고 또 하나가 어떻다? 대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문장을 보지 마시고 위탁과 대행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보셔야 돼. 우리가 심부름센터 이런 데다가 자, 대행을 맡기죠. 자, 좀 사소한 일들을 맡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
탁자, 부탁한다, 위탁한다, 맡긴다 이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대행도 맡기는 것이고 위탁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도시개발법에서는 위탁과 대행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밑에 놈한테 시키는 것을 어떻다 심부름 대행이라고 해서 배달 대행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윗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에 놈한테 얘기하는 것을 대행이라고 뉘앙스를 잡아주셔야 되고 위탁이라는 것은 높은 놈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자 일반적인 민간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조합 이런 애들이 되겠죠. 민간 시행자가 높은 사람 누구야? 공공시행자가 되겠죠. 누가 있습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애들한테 부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지방공사 등에게. 물론 그 앞에 뭐가 있어?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앞쪽을 흔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하는 건 누구한테? 공공 시행자한테 위탁을 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두 번째, 대행이라고 하는 거. 자,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공공시행자죠. 이게 이제 높은 사람, 공공시행자 해서 여기는 항상 지문에 자동으로 대입해야 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이런 애들은 자, 노가다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해서 자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 누가 공공시행자가 시행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노가다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요소는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그 실무적인 게 뭐냐? 설계하고요, 공사하고요, 분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실무라고 부릅니다.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설계라든가 노가다자 실무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공사, 각종 공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분양 이런 것들 실무적인 요소는 어떻다? 바로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것이 대행과 위탁 요 바꿔치기 요 뉘앙스를 물어보는 게 기본 이슈. 그리고 한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출제 쟁점이 되는 게 뭐라고요? 설계와 공사와 분양 등은 어떻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도 결국 이제 공공시행자냐 민간 시행자냐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시켜 일을 하게 만드는 거 높은 자 밑에 놈은 윗놈한테 위탁을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높은 사람 밑에 사람한테 다 대행케 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들면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것만 계속 외우는 거야. 일반 시행자는 얘기겠죠. 두 번째 지금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잡히게 됩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안 되고요. 결국은 마지막 단을 봐야 돼. 대행케 할 수 있다.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의 뼈대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시행자에 관한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논의 들을 주제가 자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합 파트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긴 한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앞에서 지금 이제 시행자의 경우의 수, 시행자의 변경이라든가 위탁 대행 이런 게 한참 요즘에 나왔었고요. 이제 자 조합에 관한 주제 다시 갑시다. 환지 방식일 때 주된 시행자 누가 된다?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그래서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에 대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갔던 거죠. 물론 환지 방식에서 조합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얘기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요 설립하는 과정이 하나, 둘, 세 단계 거쳐서 조합은 성립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자 보면은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숫자는요 지금까지 트리드마트는 답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게 두 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을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서 이거 너무 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그러면 면적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사유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 묶어서 국공유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하면서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국공유지라고 하는 거 국공유지도 다 포함해서 산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 지금 조합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포함이냐 제냐가 중요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자, 이렇게 동의했던 사람이 수틀리면 어떻다?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어떻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은 이게 안 나오냐? 나온다니까 답이 아니라고. 심지어 옛날에 더 어려웠던 문제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옳은 것을 고시할 때 틀리게 뽑았죠. 왜 틀렸냐? 와라고 하는 것을 또는 이라고 해서 틀리게 말장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 숫자에 현혹, 숫자 당연히 외워야 돼. 그러나 항상 숫자가 답이 될 때는 약간 의심하셔야 돼요. 아까 일신, 이착 이런 것들은 워낙 숫자가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그걸 외워야겠지만 색깔 따로 안 입혀놓은 취지가 이걸 외운다 한들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는 썩 오히려 초점을 흔들게 하는 그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국공유지 면적 포함한다. 한편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자, 이거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같이 연계해서 검토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자 사업 인정 및 고시,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세목고시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도로학교 공원을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실시계 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먼저 공부하고 도시개발법을 나중에 공부하니까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자, 국토계획법에서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자, 달라지는 부분 몇 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법 안에서도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는 경우 변수가 더 많아.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기반 시설의 설치성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그 다음에 지구단 계획이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는데 기억도 안 날 거야. 해서 그때 동의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알아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미쳐버릴 부분인데 이거 외우실 때 국제 도포 이렇게 가십시다. 해서 국토계획법에서는 자 5분에서 3분의 2 이런 얘기할 때 바로 제외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하게 될 것이고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바로 면적 3분의 2 이런 조항을 따짐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자 국제 도포 자 외우실 게 국토계획법은 제외 도시개발법은 포함 이렇게 국제도포 국제시장의 도포가게 가보니 실세고시라고 써있더라 해서 국토계획법은 실시계고시 도시개발법은 세목고시 이렇게 암기하는 게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사전 동의라는 주제 하나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받아서 두 번째 단계가요. 자, 지정권자에게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고 싶다라는 설립인가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 누굽니까?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면 그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을 지정권자. 그래서 여기다가 말장난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경우의 수의 문제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슈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에서 토지 소유자 시행자 뭘 작성한다?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한다라고 있었고요. 자, 지자체 등 공공 시행자에 있어서는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조합은요,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라는 것을 받으면 이제 마지막 설립 등기를 통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인가를 받은 내용 중에서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하고 될 때는 자, 인가 받을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된다 해서 이것도 요즘엔 좀 출제빈도가 떨어졌는데 중요 쟁점. 자, 보십시다. 앞에서 공부할 때 허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국토기획법에서 허가 받은 상을 변경함에 있어서 통지만 해도 되는 게 있다. 단축과 축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 지금요, 조합에 대해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그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당연히 인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데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이때는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에 있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자, 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죠. 어떤 건물에 3층에 조합이 입주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공간이 부족해서 2층에 좀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때 이 조합의 정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라는 것이 있게 될 텐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라는 것은 어떻다? 신고 라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변경은 신고라고 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별로 뭐 큰 쟁점은 안 되는데 우리가요, 자,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 자연인의 경우는 출생이라는 사실이 있게 되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설립 등기라는 것을 내야지 성립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두 개를 배우죠. 하나가 뭘 배우냐? 자, 민법 파트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한참 공부를 해요. 자, 근데 그렇게 우리 법에서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도시개발조합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협회 이런 것들은 법인인데 결국은 사단법인이 될 텐데 등기, 설립 등기란 요식행위를 통해서 법 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된다. 즉 등기를 해야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도포 도시개발법에 있어서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산정한다. 두 번째, 동의했던 사람이 수틀림 처리할 수 있고 인가 전에 바로 처리하면 이 사람은 어떻다? 바로 자,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 받은 내용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변경할 때 이때는 어떻다? 신고만 해도 된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자, 도시개발조합의 첫 번째 출제 이슈,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에 관한 쟁점 보셨습니다. 자,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간단한 주제고요. 27회 때 한번 출제 쟁점을 삼아냈고, 다만 문제 구성을 할 때 자꾸 지문에 툭툭 던져나 답은 아니야. 해서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단순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 녀석이 어떻다? 조합원이 되게 된다. 아주 간단한 주제야. 해서 자,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아직 우리가 민법을 다 공부하진 않았지만 지상권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우리가 조합을 설립할 때 면적 3분의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도 당연히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또 공인중개사법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제한 능력자 등이라고 해서 미성, 한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사람 상관없습니다. 조합원은 누구나 될 수 있다. 그저 땅만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논리고죠. 그리고 나서 조합원의 권리,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쟁점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거 얘기를 해야 돼. 투표라는 행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뭐 돈 많은 분이든 좀 돈 없는 분이든 간에 어차피 한 표 행사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공법이라고 하는 영역이야.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조합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에 관계없이 어떻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 자,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것은요. 바로 조합원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이 뭐 따로 돈이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돈 내서 조합을 운영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과금이라고 해서 자, 또는 이제 부과금 내야 될 시기를 지나게 되면 연체료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중간 얘기 다 빼버리고요. 근데 조합에서 조합원이 부과금이나 연체를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시군구청장한테요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7회 때 답이 됐던 명제. 그럼 이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합은 시군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야. 시험 문제 출제 빈도와는 무관하게 자격이나 권리라고 하는 것은 틀리든 맞든 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겁나 이 중간에 많은 법조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 시군구청장이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수료 4%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요. 그래서 자, 조합의 설립 후에 조합원이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이슈 삼아내야 될 게 바로 임원이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임원은요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조합장과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하는 거 감사 이렇게 세 명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합의 임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조합의 임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느냐?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이제 지분 구성할 때는 조합장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 이사는 바로 감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이해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구성하는데 역시 답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이드로 구성하는 지문 23회, 22회 때쯤에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 요즘에 잘 내지도 않습니다. 너무 쉬워서 자, 겸할 수 없다.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해서 이쪽 A라고 하는 도시개발조합에서 조합장을 하시면 B라는 조합에 가서 이사한다. 이런 거 직업자 임원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자, 대표권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과거에 다 뽑았던 지문 중에 하나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정비법이라는 부분에서 같이 다뤄주는 거예요. 자, 외울 단어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 누가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앞에 다 필요 없고요. 경우수 네 가지 나오는데 이걸 외울 필요 없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논리구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조합의 임원 중에서 조합장이나 이사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구이고요. 감사는 욕먹는 자리입니다. 이사는 감사가 혹시 사고치나 뒷조사하고 다니는 그런 좀 약간 음험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이 감사라는 역할입니다. 감사는 자, 조합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해서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과 소송을 한다. 이런 경우가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경우수 4개인데 계속 바뀔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뭐가 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래서 결국 뒤보는 훈련들을 하시게 되면 이게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든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이 문장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걸 꼼꼼히 새기다 보면 시험장 가서 약간만 흔들어 버리면 작살 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걸 뛰어넘는 얘기들이 있어. 예,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대신 문장을 꼼꼼히 보시게 되면 어머 나는 공법 공부를 겁나 안 했는데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쫄아버려요. 쫄아버리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돼. 멘탈 무너지면 뭐 정신없어요. 자 그래서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여기까지는 좀 흘러가는 지문 쉬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합에서 마지막 주제가 되는 게 총회와 대의원회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총회 필수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대의원회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논리 구조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가 있고요,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합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 조합원 전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조합원 총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이 조합원들이 다 모이기 힘드니까 그들의 일부가 조합원을 대표해서 어떤 조합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을 대의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의원에서는 웬만한 상은 대의원이 다 의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번 볼까요? 조합원이 200명이다 라고 해서 한번 전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대의원을 20명을 뽑게 된다. 10명당 1명씩 해서 20명을 뽑는다. 그러면 웬만한 조합의 사무는 누가 이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합에 관련해서 각 조합원의 권리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고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정계 환임이라고 하는 거, 정계 환임 일단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주제, 우리 시험 문제 가장 많은 출제를 다루었던 쟁점은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라. 조합장을 뽑고 이사를 뽑고 감사를 뽑을 때는 반드시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없고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조합의 내부 관계를 다루는 거, 그 이제 조합원은 권리 의무와 직결되거든요. 이 정보를 변경할 때 개발 계획을 변경 등을 할 때 있어서 다 반드시 자 총회 의결을 거쳐라. 자 환지 계획 아직 공부 안 하셨는데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누구한테 몇 평짜리 땅을 나눠주자라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지 계획의 작성이라고 하는 거 역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 외에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도 어떻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근데 이제 출제하는 테크닉을 보여드릴게. 지금 개발계획 수립 변경이라든가 환지계획의 작성, 요건 시험에 내기가 곤란합니다. 보시다시피 괄호 열고 뭐뭐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기가 애매한 영역. 그럼 쉽게 낼 수 있는 게 정관의 변경. 너무 쉬워서 답을 안 뽑아. 임원의 선임. 그동안 제일 많이 뽑았던 게 임원의 선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조합장의 선임, 이사의 선임 이런 식으로 감사의 선임 이렇게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조합의 합병 해산, 두 개의 조합을 합친다라든가 하나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자 중간에 문 닫는 걸 해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근데 청산금의 징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 해산은 제외. 이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사 환지 방식 등으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다 끝나면은 소위 청산금이라고 해서 땅을 많이 받은 분한테는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될 테고 그 다음 받아내야 되고 땅을 적게 받은 분한테는 청산금을 교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면 더 이상 조합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조합에 바로 해산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럼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가 외울 거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게 정관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암기하실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임원의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총회 의결을 거쳐라. 그런데 이에 대응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청산금 교부 징수 후 교부 또는 징수 후에 바로 조합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요건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제 이슈가 돼요. 그러면 중간에 2번과 3번에 예외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복잡해요. 사람이 외울 수가 없고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의 변경, 임원의 선임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라. 한편 청산 후에 자 조합의 해산은 총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요 정도가 총회 필수 의결상 주제고요. 대의원회 자 29회 때 나왔었죠.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에 둘 수 있다. 요랑 비교할 것이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조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서도 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27회인가 정비법에서 구성되고 29회 때 여기서 100인인 경우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른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0인 이상의 예시값으로서 100인을 예시했던 사례. 그다음에 이 대의원에서 두는 대의원 수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요. 자,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선관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한다 해서 10% 이상, 아까 제가 예시를 할 때 조합원 200명일 때 10% 예시를 한 게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1일 때인가 관련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가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주제 좀 길게 됐는데 요 정도 보시고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